그녀는 단지 손님을 속이는 것을 거부한 소심한 웨이트리스였다. 상사는 그녀의 팔을 잡고 카메라가 없는 뒤쪽 복도로 끌고 갔다. 둘 다 몰랐지만 거울 뒤에서는 한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다. 금수저의 황금 샹들리에는 12번 테이블에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강민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고 그는 방금 자신의 저녁 식사 계산서에서 3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민서의 손은 박진우가 손바닥에 올려놓은 영수증을 바라보며 떨리고 있었다. 22살의 웨이트리스들은 그런 세부 사항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웃으며 결제를 처리하고 팁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민서는 6개월 전 첫날부터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모든 허위 청구, 모든 복제된 신용카드, 박진우의 기름진 손가락이 필요 없는 숫자를 조정한 모든 순간까지. 문제 있어, 자기. 박진우의 목소리는 위장된 걱정을 모두 벗어던진 채 서비스 스테이션에 기대었고 그의 향수는 너무 강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그분이 오셨어요. 민서는 심장이 갈비뼈에 세게 부딪히며 낮게 말했다. 하우스 와인을 주문하셨어요. 여기에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적혀있네요. 박진우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건 28만 원 차이예요. 그녀는 금요일 밤 저녁 식사의 북적임, 식기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대화의 웅성거림,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부드러운 재즈가 주변에 휘몰아치는 것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경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민서. 그녀는 굴복했어야 했다. 그녀의 소심하고 회피적인 성격의 모든 섬유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서를 처리하고 다른 모든 것을 지나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나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민 국회의원이 물을 다시 채워주자 고맙다고 말하며 지었던 친절한 미소는 그를 속인다는 생각에 민서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저는 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속삭임보다 겨우 큰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절도예요, 팀장님. 그 단어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그들 사이의 공중에 매달렸다. 박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레스토랑은 우아한 춤을 계속했다. 웨이터들은 테이블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소믈리에는 창가 커플에게 1995년산 보르도 와인을 선보였다. 부유함과 은밀함의 부드러운 웅성거림. 누구도 주방과 식당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한 젊은 웨이트리스가 방금 직업적 자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다시 말해볼래. 박진우가 다가서자 민서는 본능적으로 대리석 조리대에 등을 기댔다. 모두 앞에서 나를 도둑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민서는 말을 시작했지만 박진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자 목구멍에 단어가 걸렸다. 오늘 밤은 다 끝났군. 그가 쉿하는 소리를 내며 깔끔한 흰색 소매 위로 손가락을 그녀의 피부에 박아 넣었다. 사실 아마 영원히 끝났을 거야. 내 태도 문제에 대해 뒷방에서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강철 같은 팔로 그녀를 창고와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민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뒷복도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그녀는 첫 주에 그 세부 사항을 알아채고 집에서 작은 수첩에 모아온 다른 모든 관찰 내용들과 함께 기록해 두었다. 제발요. 그녀는 발걸음을 맞추려 애썼지만 검은색 플랫 슈즈는 윤기 나는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제가 처리할게요.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너무 늦었어, 자기. 경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내가 위계질서에 대해 가르쳐주지. 그녀를 놔줘. 목소리는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박진우를 멈칫하게 만드는 강철 같은 어조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바 근처에 거울 달린 개인 스위트룸에서 나오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키가 컸고 아마 118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어두운 머리에는 관자놀이에 은발이 섞여 있었고 바위처럼 조각된 듯한 얼굴이었다. 그의 짙은 회색 정장은 아마 민서의 차보다 비쌌을 것이고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는 포식자 같은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권태준 회장님. 박진우는 말을 더듬으며 마치 갑자기 불이라도 붙은 듯 민서의 팔을 놓았다. 회장님이 오늘 밤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건 그저 직원 문제일 뿐 별거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 그녀를 놔줘라고. 권태준의 검은 눈은 박진우의 얼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민서는
밤새 처음으로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고, 정말로 관찰되고 있다고 느꼈다. 박진우는 완전히 그녀를 놓아주고 민서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기절할 것 같지 않았다면 우스꽝스러웠을 항복의 제스처로 양손을 들고 한 발 물러섰다. 권태준의 시선은 잠시, 아주 잠깐 민서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눈맞춤은 보호와 평가를 동시에 전달하는 듯했다. 오늘 밤은 끝났어. 그는 이제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권위로 말했다. 집에 가. 이건 우리가 처리할게. 민서는 따지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영수증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주방 근처 어디선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호원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일에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걸 기록해. 권태준은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담담한 어조로 한 남자의 경력을 해체하는 대신 말했다. 지난 6개월간의 보안 영상을 확인해. 박진우가 처리한 모든 거래, 그가 수정한 모든 계산서, 그가 서명한 모든 공급업체 결제까지 모든 것에 대한 문서를 원한다. 예, 회장님. 경호원 중 한 명이 이미 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박진우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회장님, 제발 이걸 개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논의할 것 없어. 권태준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양복 재킷 단추를 잠갔다. 네가 선택한 거야, 박진우.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민서가 박 팀장을 사무실로 데려가서 우리가 감사 작업을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해. 경호원이 박진우에게 다가서자 권태준은 민서에게 몸을 돌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그의 왼쪽 눈썹 위에 얇은 흉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턱을 굳게 담은 모습, 그리고 그녀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읽은 듯한 그의 눈에 담긴 냉철한 지성을 볼 수 있었다. 옳은 일을 했어. 그는 조용히 오직 그녀에게만 말했다. 용기가 필요했지. 그리고 그는 거울 달린 문 뒤로 사라졌다. 민서가 고맙다고 말하거나 그가 정말 누구이며 왜 금수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는지 물어볼 말을 찾기도 전에 말이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손에 구겨진 영수증을 든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에서 레스토랑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다른 웨이터들의 발걸음의 무게에서, 이제 주방에 흐르는 불안한 에너지에서, 마침내 그녀의 손이 떨림을 멈춘 방식에서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뒷문으로 향하는 동안 민서는 그녀의 조용한 반란의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순간을 포착한 작은 보안 카메라를 눈치채지 못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권태준은 이미 INDSCI 프레이블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원칙을 위해 걸었던 젊은 여자를 연구하면서 말이다. 그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이재현에게 말했다. 어디 살아? 어디 출신이야? 왜 여기서 일해? 그리고 배경 조사를 해.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침투시켰는지 알고 싶어.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살짝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준은 화면을 응시했다. 민서가 명백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기성 계산서 처리를 묵묵히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어. 금수저의 감시실에서는 값비싼 커피와 낡은 가죽 냄새가 났다. 권태준은 12개의 모니터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 아래 앉아 금요일 밤 영상을 3번째 보고 있었다. 새벽 2시 47분이었고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집에 가셔야죠, 회장님. 비서실장 이재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문간에 서 있었다. 평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16시간 근무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침에 검토할 수 있잖아? 권태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낮게 말했다. 민서의 작은 형체가 박진우 앞에서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검토할 거야. 이재현은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당기고 갓 내린 에스프레소 2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12년 동안 권태준의 오른팔이었다.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금융 기록부터 시작해. 권태준은 영상을 근무 시작 시점으로 되감으며 지시했다. 박진우가 오늘 밤 만진 모든 것을 보여줘. 이재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화면을 분할했다. 한쪽에는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거래 기록의 폭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12번 테이블, 이강민 국회의원. 이재현이 설명했다. 밤 9시 47분 계산서 제출.
박진우가 9시 52분 5pm에 수정. 프리미엄 와인 업그레이드, 파스타 트러플 추가,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은 추가 디저트를 넣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턱을 굳게 다물었다. 총 과잉 청구액 30만 원. 다음은 6번 테이블. 오늘 밤 김성훈 국회의원 부부 20만 원 과잉 청구. 15번 테이블. 로스타인 부부의 결혼기념일 파티. 이재현은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세상에. 거의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와인 저장고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돔페리뇽 2병을 추가했더군요. 권태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재현은 그것이 겨우 억누른 분노의 표시임을 알았다. 얼마나 오래? 권태준이 물었다. 저희 금융 소프트웨어의 패턴을 기반으로 보면요. 이재현은 다른 화면을 열었다. 최소 8개월,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과잉 청구하는 테이블을 교묘하게 바꿔왔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자동 감사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죠. 오늘 밤 탐욕스러워지거나 절박해지기 전까지는요. 이재현은 다른 창을 클릭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통화 기록을 보세요. 화면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가득 찼다. 이재현은 지난 한 달 동안 17번 나타난 번호를 강조 표시했다. 이 번호는 대포폰에 연결되어 있지만 기지국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이 전화는 시내 메리디언 타워 3블록 이내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권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최준영의 건물. 정답입니다. 이재현은 가로챈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1시간 전까지는 암호를 해독할 수 없었지만 해독하고 나니 그는 뒤로 기대어 권태준이 읽게 했다. 메시지들은 명확한 그림을 그렸다. 부동산 개발업자, 경쟁 투자자, 그리고 2년 동안 금수저를 사들이려 했던 최준영이 내부 정보, 점유율, 수익 마진, 위생 검사 일정, 그리고 최준영이 강제 매각이나 적대적 인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재정적 비리 증거를 얻기 위해 박진우에게 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 박진우가 허위 장부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현이 설명했다. 마치 우리가 대규모 횡령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요. 최준영은 주류 판매 허가관리국에 제출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마 우리의 허가를 정지시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권태준은 다시 영상을 보았다. 민서의 작은 목소리. 이건 절도예요, 팀장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 전쟁에 휘말렸던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다른 모든 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른 척하는 대신 그녀는 일어서서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 여자애는 어때? 권태준이 물었다. 뭘 찾았어? 이재현은 새 파일을 열었다. 김민서, 22세. 부모님은 1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한국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했습니다. 남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남동생 김지훈, 17세. 그 아이도 사고차에 있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8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있지만 병원비는요.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금수저는 그녀의 야간 근무입니다. 낮에는 관악구의 작은 슈퍼마켓 체인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이 정보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회계학 학생.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불일치를 그녀가 알아차린 이유를 설명했다. 더 있습니다. 이재현이 계속했다. 저희가 지난달 보안 강화를 위해 사물함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새 비디오를 재생했다. 3주 전 민서가 휴식 시간에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이재현은 페이지를 확대했다. 그것은 장부였다. 그녀가 목격한 모든 사기, 청구, 날짜, 테이블 번호, 금액, 설명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었다. 페이지 상단에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까봐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왔습니다. 이재현이 낮게 말했다. 박진우의 모든 사기 행위, 그가 말을 듣지 않는 웨이터에게 소리친 모든 순간, 무시된 모든 괴롭힘 신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3개월간의 증거요. 권태준은 갑자기 일어서서 어두운 서울 거리로 향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금수저의 네온사인이 비에 젖은 포장도로에 반사되어 모든 것을 황금빛과 그림자로 물들였다. 그녀는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말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재현이 대답했다. 그녀의 근무 기록을 보세요.
이전에 2개의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2달도 채 안 되어 그만두었죠. 아마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했고 그 때문에 해고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동생이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잃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마침내 알아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권태주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다. 똑똑하고 원칙적이며 관찰력이 뛰어난 여자였다. 권태주는 의자에 다시 앉아 화면에 멈춰있는 민서의 이미지를 연구하며 손가락을 깍지 꼈다. 희귀한 자질이지. 이재현은 상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 박진우를 해고하지 마. 권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네, 아직요? 지금 해고하면 최준영이 우리가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증거를 없애고 사라져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공격할 테지. 권태준의 미소는 차갑고 정확했다. 하지만 박진우가 안전하다고 그 여자를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그는 최준영과 계속 연락할 거야. 더 대담해질 테고. 그를 미끼로 쓰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를 무기로 쓰고 싶다. 권태주는 박진우의 인사 파일을 꺼냈다. 내일 그에게 전화해. 오해가 있었다고. 그 여자는 불복종으로 해고되었고 우리는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그가 이겼다고 믿게 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를 감시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최준영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와 그가 뇌물을 준 모든 부패한 공무원들을 파묻을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권태주는 단호하게 파일을 닫았다. 하지만 먼저 그 여자애와 이야기해야겠어. 이재현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녀는 이미 이 일에 휘말려 있어. 단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를 뿐이지. 권태주는 재킷 단추를 잠갔다. 내일 오후 서류 정리를 구실로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와. 오늘 밤처럼 대낮에도 용감한지 보고 싶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태주는 문간에서 멈춰서서 박진우에게 맞서는 민서의 굳건한 등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선 모습을 응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보호할 거야. 그는 말했다. 그럴 자격이 있어. 민서의 알람은 6시 30분에 울렸다. 잠시 그녀는 온몸이 뻣뻣해진 이유를 잊었다. 그러자 기억들이 그녀에게로 밀려왔다. 박진우가 팔을 잡았던 손, 혼란 속에서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던 그 어두운 눈. 그녀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앉아 방 건너편 소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지훈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다. 17살 된 남동생은 또다시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상한 각도로 곤두서 있었다. 왼쪽 관자놀이 위 흉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민서는 결코 그 흉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흉터에 반사되었다. 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주방 카운터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7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지금 속도라면 3가지 직업으로 2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직업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빈 문서를 열었다. 그녀의 손은 잠시 키보드 위에 머물렀다가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경영진께 저는 금수저의 웨이트리스 직책에서 즉시 사임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멈추고 지웠다. 다시 시작했다. 관계자 여러분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지웠다. 솔직히 그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지난밤 해고된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것인지 몰랐다. 박진우가 두려움에 창백해질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권태준이 누구인지 몰랐다. 돌아가는 것이 매복에 걸리는 것을 의미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녀가 가졌던 가장 좋은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할지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경영진에게 이 일을 제기하고 살아남는 것은 그녀의 경험상 불가능했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 협탁 서랍을 열었다. 청구서 더미와 어머니의 것이었던 낡은 오만과 편견 복사본 아래에서 그녀는 수첩을 찾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약국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흑백 마블 커버의 싸구려 수첩이었지만 그 페이지 안에는 3개월간의 꼼꼼한 문서와 증거, 아마도 일종의 보험, 아니면 단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첫 번째 기록으로 넘어갔다. 6월 15일 8번 테이블. 박 팀장이 커플 계산서에 프리미엄 칵테일 업그레이드 비용 15만 원을 추가했다. 그들은 하우스 와인만 주문했다. 제이크 매니저가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월 18일 웨이트리스 미란 씨가 박 팀장에게 가짜 배달 요금에 대해 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멍청하다고 불렀다. 그녀는 20분 동안 화장실에서 울었다. 인사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6월 22일 박 팀장이 커피를 너무 늦게 가져오자 내 손목을 잡았다. 멍이 들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직업이 필요하다. 같은 패턴의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절도, 괴롭힘, 협박,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침묵하는 공모, 외면하는 웨이터들, 못 본 척하는 매니저들, 사기를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손님들. 민서는 다른 사람, 즉 자신에게는 없는 용기를 가질 미래의 조사자나 내부 고발자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그 회색빛 아침 햇살 아래 앉아있자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 일찍 일어났네. 지훈이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안경 없이 그녀를 보려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민서는 얼른 수첩을 닫으며 말했다. 괜찮아? 뭔가. 지훈이는 손을 뒤로 뻗어 협탁에서 안경을 찾아 쓰고 그녀를 더 자세히 살폈다. 울었던 것 같아. 괜찮아.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어리석은 원칙 때문에 재정적 안정성을 망가뜨렸을까봐 두려워 새벽 1시에 잠이 들 때까지 울었다. 그냥 피곤해서. 지훈이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했다. 어젯밤에 해고당한 것 같아. 뭐? 왜? 도둑질을 보고했거든. 그녀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그게 안 좋게 보이나 봐.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잠이 깨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보호 본능이 그의 얼굴에 분노로 비쳤다. 그건 불법이야. 고소할 수 있잖아? 고소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서는 부드럽게 그를 가로막았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돼, 지훈아. 겨우 월세를 낼 정도라고. 이건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죄책감, 병원비가. 내가 아니었더라면. 아니야. 민서는 소파에 앉아 그를 어렸을 때 악몽을 꾸었을 때처럼 껴안았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도, 병원비도, 아무것도. 그들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작은 아파트를 서서히 채웠다. 밖에서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건물 아래 지하철 소리. 이제 어떻게 해? 지훈이가 물었다. 민서는 서랍 속 수첩, 권태준의 알 수 없는 표정, 그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박진우가 젖은 종이처럼 무너져 내리던 것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인정했다. 오늘 최종 서류 때문에 전화가 올 예정이래. 아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의 전화가 협탁에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메시지는 짧았다. 김민서 씨, 오늘 오후 2시 금수저로 퇴사 면담 및 최종 급여 수령을 위해 와주십시오. 총무과 이재현 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 민서는 지훈이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답변을 받은 것 같아. 퇴사 면담, 최종 급여, 해고의 전문 용어였다. 지훈이는 메시지를 읽고 눈살을 찌푸렸다. 내 해고 현장에 내가 같이 가줄까? 덜 굴욕적일 거야. 하지만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 넌 수업 가야지. 지훈이가 아침 수업에 간 후 민서는 샤워를 하고 차가운 물을 틀었다. 추위에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려 애썼다. 그녀는 이전에 해고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겨냈다.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회계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할 것이다. 어쩌면 손대지 않고 있던 어머니의 보석 중 일부를 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평범하고 전문적인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서랍에서 수첩을 챙겼다. 어차피 해고될 거라면 어쩌면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 때가 되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권태준이 누구든 정말로 신경 쓸지도 몰랐다. 아니면 모든 것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녀의 건물 밖에서 민서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나 새벽 5시부터 그녀의 아파트를 감시해온 운전석의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지하철로 향하는 동안 전화를 거는 것도 보지 못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전화 반대편 금수저 사무실에서 권태준은 미소 지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오게 해. 금수저는 낮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샹들리에의 빛과 저녁 식사 대화의 웅성거림이 없으니 마치 공연 사이의 무대처럼 아름답지만 텅 비어 보였다. 민서는 정확히 오후 2시에 텅 빈 식당에 서서 수첩을 숨긴 가방을 꽉 쥐고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김민서 씨. 그녀는 몸을 돌려 다가오는 40대 남자를 보았다. 잘생겼고 뚜렷한 이목구비, 옅은 관자놀이, 그리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시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이재현입니다. 권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것보다 더 단호했다. 이재현의 미소는 거의 공감하는 듯했다. 항상 선택지는 있습니다, 김민서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텅 빈 테이블을 지나 사유라고 적힌 문을 통해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계단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벽에는 192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밀주바, 재즈클럽, 어두운 구석에서 사업을 하는 중절모를 쓴 남자들. 금수저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재현이 그들이 올라가면서 물었다. 6개월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운영 방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군요. 민서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이제 때가 왔다.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고 본 것을 발설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당하는 부분. 어쩌면 조용히 사라지도록 약간의 보상금을 제한받는 부분. 많은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히 그랬겠죠. 그들은 계단 끝에 있는 육중한 나무 문에 도착했다. 이재현은 2번 노크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민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차갑고 기업적인 유리와 강철로 된 위협적인 공간을 상상했다. 대신 그녀는 개인 도서관 같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두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죽 재본된 책들로 가득 찬 책장으로 덮여 있었다. 어두운 나무 바닥에는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오후 햇살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오래된 마호가니 책상 뒤에는 권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 또한 낮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림자 같은 보호자라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위험한 존재. 그는 넥타이 없이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을 때 민서는 그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통제되고 절제된 에너지를 아끼는 포식자처럼. 김민서 씨. 그는 지난밤 기억하던 그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민서는 그의 책상 앞 가죽 안락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이재현이 창가에 서서 개입하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방해되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이다. 커피? 권태준은 사이드 테이블에 있는 프렌치 프레스에서 직접 따라주며 물었다. 블랙으로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민서는 멈칫했다. 물론 그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섬세한 도자기 잔을 건네고 자신의 커피에는 손대지 않고 그녀 앞에 앉았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서는 눈을 깜빡였다. 뭘요? 어젯밤 일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박 팀장에게 맞선 것. 그의 검은 눈이 그녀의 눈을 꿰뚫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민서는 목구멍에 뭉쳐있는 말을 바로잡았다. 저에게는 이 일이 필요해요, 권 회장님. 이를 여유가 없어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다. 민서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듯 그를 빤히 쳐다봤다. 해고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사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권태준은 의자에 기대어 손가락을 깍지 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지금 떠날지 아니면 웨이트리스 일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발을 들여놓을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금수저의 주인입니다. 권태준이 간단히 말했다. 공개적으로는 아닙니다. 논의할 필요 없는 이유들로 인해 몇 겹의 지주회사와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만 이 레스토랑, 벽돌 하나하나, 널빤지 하나하나가 제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우,
박진우 팀장은 제 지배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권태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박 팀장이 하던 짓, 그 사기는 단순히 손님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업을 부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강제 매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더 큰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철을 밀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고 문자 메시지, 출력물, 재무기록, 시내 사무실 건물 밖에서 은발의 남자와 만나는 박진우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최준영입니다. 권태준은 그가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설명했다. 2년 동안 금수저를 사들이려 했습니다. 제가 팔기를 거부하자 그는 강제로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우는 내부에 그의 사람이었죠. 민서의 회계 지식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문서를 검토했다. 패턴은 명확했다. 부패의 문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체계적인 사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최준영은 인맥이 있습니다. 판사, 국회의원, 그에게 빚진 사람들. 권태준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증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그는 다른 서류철을 꺼냈고 민서는 자신의 글씨, 즉 그녀의 수첩, 아니면 페이지마다 복사된 복사본들을 보고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왔군요. 권태준이 낮게 말했다. 모든 사기 행위, 모든 괴롭힘 신고, 박진우가 선을 넘은 모든 순간까지 당신은 이 장소의 어둠을 보았고 도망치는 대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시선을 집중했다. 왜 그랬죠? 민서의 손이 커피잔 주위에서 떨렸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요. 맞았어. 권태준은 부드럽게 서류철을 닫았다. 김민서 씨, 저는 어떤 직원이 정직하고 어떤 직원이 최준영의 네트워크의 일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 누가 외면했는지, 누가 가담했는지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웨이터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요. 제가 당신을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해달라는 건가요? 저는 당신이 대청소를 돕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고쳐 말했다. 금수저를 재건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청렴함과 급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요. 민서는 거칠게 일어서서 창문으로 갔다. 아래로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싸움을 하고 각자의 불가능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제게는 동생이 있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잘못되면 그 아이는 저에게 의지해야 해요. 이 일을 한다면 제 보호를 받을 겁니다. 권태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떠나기로 결정하더라도 제 보호를 받을 겁니다. 박진우가 어젯밤 당신에게 한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서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그럼 박진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최준영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준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한 방식은 민서를 떨게 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었다. 이재현이 경비를 서는 방식, 박진우가 그의 목소리에 창백해진 방식, 그가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방식. 권태준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위험한 존재였다. 제가 돕겠다면, 민서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무엇에 휘말리는지 알아야 해요.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권태준은 일어서서 책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에 그와 같은 강렬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 옆에 찍힌 액자 사진이 있었다. 저는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배신을 처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부패한 자들이 그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소를 구하는 것을 돕거나 3개월치 퇴직금과 다음 직업을 위한 좋은 추천서를 가지고 떠나세요. 민서는 지훈이 병원비, 그리고 자신이 침묵하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모든 다른 순간들을 생각했다. 이 일을 한다면 그녀가 말했다. 제 동생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보호받을 것을 보장하고 싶어요. 권태준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진우가 진짜 결과를 직면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단순히 해고당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진정한 정의요. 그것은 권태준이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이 즐겁게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내밀었다. 그럼 저를 믿으세요.
권태준의 사무실은 몇 분 만에 전쟁터로 변했다. 이재현은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쳤고 민서가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남자는 레스토랑 전체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노트북을 설치했다. 이쪽은 정우입니다. 권태준은 새로 온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30대 초반의 마른 남자. 몇 초 만에 사람들 속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서울 최고의 감시 기술자입니다. 정우는 미소 없이 민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는 관련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권태준은 태블릿에서 직원 사진들을 계속 꺼냈다. 박진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던 웨이터들부터 시작했다. 민서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끼며 얼굴들을 살폈다. 그들은 그녀의 동료들이었다.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고 까다로운 손님들에 대해 불평하고 가끔 토요일 밤의 혼란 속에서 웃었던 사람들. 한민준이요. 그녀는 사진을 가리켰다. 저 웨이터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영업 종료 후 그와 박 팀장이 금고에서 돈을 나누는 것을 봤어요. 제가 아직 창고에 있는 줄 몰랐겠죠. 이재현은 메모했다. 또 누가요? 제이크 홀 매니저는 박 팀장이 계산서를 조작하는 것을 여러 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겁쟁이요. 권태준이 악의 없이 지적했다. 네, 민서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최미란, 이수진, 김현우는 깨끗해요. 가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금방 입을 다물었죠. 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일자리를 잃을 여유가 없어요. 당신처럼요. 이재현이 말했다. 저처럼요. 다음 20분 동안 민서는 직원 구조 전체를 설명하며 공모자, 협박당한 사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을 식별했다.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녀는 신뢰를 배신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권태준의 이전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곳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좋아. 민서가 말을 마치자 권태준이 말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우, 설정을 보여줘. 정우는 새로운 화면을 열었고 박진우의 통화 기록이 보였다. 어젯밤부터 그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최준영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민서는 박진우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보았다. 비록 긴장되고 초조했지만 권 회장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무실에서 20분 동안 나에게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모든 것을 2번 확인했어. 그 여자가 말한 것 같아. 진정해. 2번째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고 차가웠다. 해고했나? 아니 그게 이상해. 오해였다며 사과하고 수고비까지 줬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겠지. 사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완벽하다고?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주에 주류 판매 허가 관리국에 제출할 만큼의 재정적 비리 증거는 충분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증거 말이야. 권 회장의 비공개 회의 영상, 보안 카메라, 고객 명단. 그가 레스토랑 이상을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해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진우, 그건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재정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고 수고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건 우리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박 팀장님. 위험 수당으로 생각하십시오. 민서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권태준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재현이 지난밤 알아차렸던 것과 같은 몸짓이었다. 그는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우가 박진우의 최종 수락을 건너뛰며 말했다. 그들은 목요일 밤 최준영의 메리디언 타워 사무실에서 만날 겁니다. 박 팀장이 안전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합니다. 목요일, 권태준이 이재현을 보며 되풀이했다. 4일 남았군. 4일 동안 뭘 하려고요? 민서가 물었다. 박진우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겁니다. 권태준의 미소는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정우, 가짜 하드 드라이브를 만들어 합법적인 사업 기록처럼 보이는 파일들로 채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거래들이야. 레스토랑 공급업체, 직원, 급여, 세금 문서. 지루하고 깨끗하고 쓸모없는 것들. 그는 범죄 증거를 기대할 텐데. 이재현이 이해하며 말했다. 깨끗한 기록을 전달하면 최준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확해. 그는 박진우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어쩌면 협박까지 할 수도 있겠지. 박진우는 당황할 거야. 권태준은 정우에게 몸을 돌렸다. 최준영의 사무실에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이미 해놨습니다. 지난달 청소 시간 동안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활성화할 이유만 필요했을 뿐이죠. 정우는 새로운 화면을 열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이 있는 모퉁이 사무실의 여러 각도가 보였다. 오디오와 비디오는 완전히 감지할 수 없었다. 민서는 머리가 핑 돌았다. 2년 동안 이걸 계획해왔다고요? 최준영이 처음 금수저를 사들이려 한 2년 전부터 계획해왔지. 권태준이 고쳐 말했다. 어젯밤은 단지 일정을 앞당겼을 뿐이야. 그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을 해야 해. 뭘요? 내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출근해야 해. 박진우는 당신이 해고되었다고 들었지만 당신은 근무에 나타날 거야. 그가 물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재고용했다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했다고 전해줄 거야. 그와 맞서라는 건가요? 민서는 천천히 말했다. 그가 했던 짓 이후에요? 나는 당신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권태준이 대답했다. 박진우는 어젯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다시 일하는 것을, 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편집증에 걸릴 거야.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지. 이재현이 책상에 기대어 말했다. 보호를 받을 겁니다. 정우가 모든 것을 보안 카메라로 감시할 것이고 식당에는 2명의 남자가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우가 당신을 잘못 보기만 해도. 박진우는 제가 맡을게요. 민서가 자신도 놀라며 그를 가로막았다. 지난 밤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더 단단하고 화가 난 무언가가 있었다. 목요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의를 녹음한 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겁니다. 권태준이 말했다. 최준영은 인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그 인맥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언론인, 적절한 검사들에게 영상을 유출할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면 최준영은 레스토랑은커녕 푸드트럭도 살 수 없을 것이고 박진우는요, 방은 침묵에 잠겼다. 권태준은 이재현과 시선을 교환했고 민서는 그 시선을 해독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권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청렴함보다 돈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의 어조에는 민서가 이전에 했던 관찰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존재였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원해요.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누구세요? 레스토랑 주인 이야기는 말고 진실을요. 권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어둡고 알 수 없는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문으로 갔다. 제 가족은 4대째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사업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금수저는 합법적이고 완전히 깨끗하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민서 씨, 저는 다른 관심사와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인가요? 그녀가 묻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권태준이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대답했다. 저는 그것을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네, 제 가족은 전통적인 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박진우가 팔을 잡았던 손, 지훈이의 병원비, 어머니의 보석, 잃어버린 장학금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그리고 최준영은 당신에 대해 이걸 모르나요? 그녀가 말했다. 최준영은 제가 연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멀리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권태준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정우가 헛기침을 했다. 회장님, 감시장치 설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목요일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요. 그렇게 해. 권태준이 말했다. 그럼 민서 씨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세요. 좀 쉬세요.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민서는 일어섰지만 문간에서 멈춰섰다. 권태준 회장님, 태준이라고 불러도 돼. 그가 부드럽게 고쳐주었다. 태준 씨, 어젯밤 일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녀는 주변의 전쟁터를 가리켰다. 반격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그 기회를 잡아줘서 고마워. 그가 대답했다. 이재현이 그녀를 계단 아래로 안내하는 동안 민서는 자신이 받아들인 것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위험한 일의 일부가 되었다.
잘못되면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3년 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이 무너진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민서는 직원 탈의실에서 앞치마끈을 묶으며 손이 떨렸다. 수요일 오후 5시 47분, 금요일 밤 이후 첫 근무였다. 다른 웨이터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동정심과 혼란이 섞인 시선이었다. 해고된 줄 알았는데. 최미란이 싱크대 옆에서 민서에게 속삭였다. 최미란은 43세였고 두 아이의 싱글맘이었으며 눈가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있었다. 저도요. 민서가 인정했다. 박 팀장은 모두에게 네가 그만뒀다고 말했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지. 최미란은 주방 쪽을 흘끗 보았다. 근무 전 혼란 속에서 목소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는 아직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라. 완벽해. 그것이 권태준이 원했던 정확한 것이었다. 기습적인 요소, 박진우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닫는 순간의 당황함. 미란 씨, 민서는 낮게 말하며 동료의 팔을 잡았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관여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자기 할 일 하고 아이들한테 돌아가세요. 최미란은 눈을 크게 떴다. 민서 씨, 무슨 일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최미란이 대답하기도 전에 주방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탈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테이블 배치에 대해 지시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셔츠는 평소보다 덜 다려져 있었다. 좋아, 걱정하고 있군. 그때 그가 그녀를 보았다. 박진우는 말을 멈췄고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분노로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는 무언가로 변했다. 서류철이 손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민서는 어깨를 펴고 권태준의 보호가 준 모든 용기를 끌어냈다. 근무 중입니다, 팀장님. 권태준 회장님께서 어제 저를 개인적으로 재고용하셨습니다. 그는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웨이터들은 침묵하며 눈을 크게 뜨고 대치를 지켜보았다. 박진우는 턱을 너무 세게 다물어서 민서는 그의 근육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권 회장님과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일하러 돌아가. 4번 자리, 시작해.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고 민서는 최미란의 의문 가득한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권태준이 아침에 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어피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지직거렸다. 잘했어. 그는 지금 전화하고 있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어. 민서는 작은 보청기처럼 위장된 이어피스를 조절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은 10분 후에 문을 열 것이었다. 심장이 갈비뼈에 세게 부딪혔지만 그녀는 평범해 보여야 했다.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다. 두 남자가 바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고 둘 다 테이블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흔한 무관심으로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서는 권태준의 사무실에서 본 사진 속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그의 부하들이었다. 한 명은 한민준 웨이터의 대체자인 정민석이라는 젊은 웨이터였고 그는 그날 아침에 막 일을 시작했다. 다른 한 명은 위스키를 마시며 대한일보를 읽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15분 후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왔지만 그의 움직임은 경련적이었다. 불안해했다. 그는 근무 전 회의 내내 민서를 보지 않으려 했고 대신 한민준 웨이터에게 집중했는데 그 역시 불안해 보였다. 박진우는 작은 직원 구역에서 너무 큰 목소리로 마감 절차 변경을 발표했다. 한민준, 오늘 밤 늦게까지 남아줘. 재고 조사 때문에. 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민서를 쳐다봤다. 그녀가 그에 대해 옳았다. 그도 이 일의 일부였다. 저녁 근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민서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고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세상이 위태로운 줄 모르고 있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식, 한민준을 2번 불러 조용히 대화하는 방식,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보안 카메라를 빠르게 흘끗 보는 방식에 주목했다. 오후 8시경 권태준이 도착했다. 그는 알리지 않고 그냥 12번 테이블에 나타났다. 금요일 밤 이강민 국회의원이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테이블. 그는 혼자였고 민서의 차보다 비쌀 것 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가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그를 보자 서류철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권 회장님, 그가 빠르게 다가가며 더듬거렸다.
예약 명단에 없으셨는데요. 제가 준비했을 텐데. 준비할 필요 없어, 박진우. 그냥 테이블과 좋은 서비스만 있으면 돼. 권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심지어 상냥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이 숨어 있었다. 김민서 씨가 4번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녀로 충분해. 민서는 물잔을 들고 다가갔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권태준 회장님. 바에서 뭘 좀 드시겠어요? 발렌타인 25년산 온더락으로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두운 눈에서 승인과 놀라움을 보았다. 셰프가 추천하는 대로요, 물론이죠. 그녀가 멀어지자 정우의 목소리가 귀에 속삭였다. 박진우가 방금 최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권, 회장이 여기 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마음에 안 들어. 최준영의 답장이야. 계획대로 진행해. 목요일 밤이야. 당황하지 마. 민서는 자동으로 권태준의 위스키를 따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돌아갔다. 목요일 밤, 내일. 박진우가 최준영의 사무실에 가짜 데이터를 전달하고 권태준의 함정이 닫히기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근무의 남은 시간은 초현실적인, 정상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민서는 손님들을 응대했다. 박진우는 소리 지르며 지시했다. 주방은 통제된 혼란을 유지했지만 그 아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 오후 10시 30분, 권태준은 계산을 하고 6만 원짜리 식사에 10만 원을 팁으로 남겼다. 민서가 그의 테이블을 치우다가 냅킨 밑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잘했어.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박진우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퇴근했다. 한민주는 재고 조사를 위해 남았지만 그것은 분명 다른 것을 위한 핑계였다. 아마도 최준영 쪽 사람들과 조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민서는 그렇게 추측했다. 오후 11시에 퇴근했다. 지치고 아드레날린이 넘쳤다. 이재현이 검은색 벤츠에 기대어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세요. 그가 말했다. 권 회장님이 내일 전 최종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밤에 서울 거리를 달렸다. 잠들지 않는 빌딩들의 불 켜진 창문들을 지나쳤다. 민서는 도시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비밀을 알게 되니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생각했다. 권태준의 사무실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단 하나의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앉아 메리디언 타워에 있는 최준영 사무실의 여러 각도를 보여주는 여러 컴퓨터 화면을 연구하고 있었다. 정우가 오늘 오후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박진우가 내일 밤 하드 드라이브를 전달할 때 우리는 8개의 다른 카메라 각도, 완전한 오디오, 그리고 3개의 독립적인 보안 서버에 저장된 복제된 녹음을 확보할 겁니다. 언론에 흘릴 정보는요? 이재현이 물었다. 내일 오전 9시에 나갈 겁니다. 권태준은 화면에 이메일 초안을 열었다. 익명 소스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3명의 다른 언론인에게 발송되었다. 한 명은 대한일보, 다른 한 명은 KBC 뉴스, 그리고 몇 달 동안 최준영을 조사해온 경제 전문 온라인 뉴스 블로그 기자에게. 제목은 레스토랑 업계 뇌물 수수 계획. 증거는 오늘 밤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박진우가 자료를 전달할 때 지켜볼 것이다. 민서는 그들이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우연히 건물 안에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권태준의 미소는 차가웠다. 박진우가 그 회의에서 나오면 그의 얼굴은 모든 서울 뉴스 웹사이트에 실릴 겁니다. 그는 당황할 겁니다. 이재현이 말했다. 우리에게 보호를 간청하며 달려올 겁니다. 권태준은 일어서서 창문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최준영의 모든 작전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모든 말, 모든 자백, 모든 증거를 갖게 될 겁니다. 민서는 박진우가 팔을 잡았던 손, 그의 협박, 몇 달간의 절도와 학대를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되나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후에는요? 권태준은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몸을 돌렸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험이었다. 민서는 그가 어떤 종류의 정의를 원하는지, 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가 진짜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감옥에 가고 공개적인 굴욕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괴롭혔던 웨이터들, 그가 속였던 손님들, 그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권태준은 존경심이 비치는 듯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현, 내일 아침.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이재현은 태블릿의 문서를 열며 말을 끊었다. 박진우의 자백 녹취를 확보하는 즉시 이것들은 검찰청,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전달될 겁니다. 최준영이 직면할 사기, 공모, 공갈 혐의 외에 박진우는 최소 10년에서 15년형에 처해질 겁니다. 좋아. 권태주는 시계를 보았다. 늦었군. 민서씨, 집으로 가세요. 좀 쉬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이재현이 그녀를 관악구로 다시 데려다주는 동안 민서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잠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내일 박진우와 최준영은 몰락할 것이다. 내일 그녀는 마침내 싸우고 이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목요일 아침, 서울은 회색빛에 차가웠다. 비를 약속하는 10월의 날씨였다. 오전 6시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3명의 언론인은 동일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외식산업 뇌물 수수 계획. 증거는 오늘 밤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한일보의 탐사보도 기자 박혜민은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최준영의 사업을 추적해왔다. 한 제보가 그가 시내 중심가 지역의 부동산을 협박과 뇌물로 인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이래로 말이다. 지금까지는 결코 증명할 수 없었다. 이메일은 짧았다. 메리디언 타워, 47층, 최준영 개발 사무실, 오늘 밤 8시,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기록하고 싶을 겁니다. 3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금수저에서 체계적인 사기를 보여주는 재무 기록, 박진우와 익명 연락처 사이의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2주 전 박진우가 메리디언 타워로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박혜민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전달하며 단 한 줄을 덧붙였다. 이것이 최준영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카메라팀이 필요합니다. 도시 반대편 권태준의 감시실에서 정우는 언론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3명 모두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가 긴급 메시지들로 이메일 스레드가 밝아지는 것을 보며 보고했다. 대한일보는 최고의 탐사보도 팀을 보냅니다. KBC 뉴스는 카메라 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는 용감하군요. 그는 이미 건물 안에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의자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말들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지켜보는 체스 선수처럼 말이다. 그리고 박진우는 20분 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계속 차를 몰고 돌아다녔습니다. 전형적인 역감시 행동인데 형편없군요. 정우는 박진우의 휴대폰 GPS 추적을 활성화했다. 그는 겁먹었습니다. 좋아. 두려움은 사람들을 부주의하게 만들지. 권태주는 시계를 보았다. 6시 47분. 이재현, 사무실 설치 현황은? 이재현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녹화 중입니다. 건물 안에도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47층 보안 요원으로, 다른 한 명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예상치 못한 짓을 하려 한다면 개입할 겁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권태주는 일어서서 양복 재킷 단추를 잠갔다. 박진우는 너무 예측 가능해. 최준영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돈을 받고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다가 나오면 3개의 뉴스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까지 말이야. 이재현이 살짝 미소 지었다. 정우는 다른 모니터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메리디언 타워의 정문이 보였다. 말하자면 대한일보 팀이 막 도착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망원 렌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박진우가 그 함정에 빠지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저녁 8시 박진우는 신사동의 한 카페 앞차 안에 앉아 있었다. 재킷 주머니 속 하드 드라이브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15번째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손을 떨었다. 최준영 비서의 문자 메시지는 1시간 전에 도착했다. 오늘 밤 8시 47층. 혼자 와. 데이터 가져와. 박진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그가 데이터라고 믿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밤 내내 몇 달 전에 훔쳐낸 권태준의 개인 서버 접속 정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했다. 고객 명단, 공급업체 계약, 금융거래, 돈 세탁이나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도록 왜곡될 수 있는 종류의 자료였다. 박진우가 몰랐던 것은 권태준이 몇 달 전에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우가 훔친 모든 파일은 신중하게 선별되었다. 진짜처럼 보일 만큼 충분히 진짜 같았고 완전히 합법적일 만큼 충분히 깨끗했고 최준영이 5천만 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분노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쓸모없었다. 박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민준의 메시지였다. 팀장님이 너에 대해 계속 물어봐. 뭔가 잘못되고 있어. 취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박진우는 빠르게 답장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저질렀어. 오늘 밤 이후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그는 메시지 스레드를 지우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길 건너편 표식 없는 세단 안에서 권태준의 부하 중 한 명이 모든 대화를 사진으로 찍었다. 오후 6시 50분, 권태준의 사무실 분위기는 계획에서 실행으로 바뀌었다. 여러 화면은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었다. 메리디언 타워 로비, 47층 복도, 최준영의 사무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리 잡은 거리의 여러 풍경. 민서는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태준은 그녀가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끝까지 볼 권리가 있어. 그가 말했다. 대한일보 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우는 스포츠 해설가처럼 중계했다. KBC 뉴스는 막 도착했습니다.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로거는 용감하군요. 그는 건물 안에 택배원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를 알아보겠죠? 민서가 물었다. 그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경로가 로비 카메라 바로 앞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모두 잡힐 겁니다. 권태준은 창가에 서서 밤이 다가오며 서울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우는 최준영 사무실의 오디오 최종 확인을 했다. 정우는 채널을 바꾸었다.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최준영이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목소리였다.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 나는 금수저를 원하고 이게 우리가 그걸 얻을 방법이야. 권 회장이 그 레스토랑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주류 판매 허가관리국은 면허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가 절박할 때 현금 제한을 가지고 들어갈 거야. 반대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말을 했다. 그래, 그의 연줄은 알고 있어. 최준영이 쏘아붙였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야. 오늘 밤 박진우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거야. 권태준은 차가운 만족감에 찬 표정으로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그것을 녹음해 검찰청에 보낼 패키지에 넣고 싶어. 이미 했습니다. 정우가 확인했다. 몇 분이 느리게 흘렀다. 7시 15분, 7시 30분, 7시 40분, 7시 52분. 박진우의 차가 메리디언 타워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시작이군. 이재현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모니터로 박진우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주머니에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 카메라는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죄책감과 불안감을 외치는 몸짓으로 완벽하게 그를 포착했다. 밖에서 박혜민은 망원 렌즈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세대의 카메라가 자신의 상승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47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는 복도에 도착했다. 갓 왁스칠한 바닥,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권력과 돈을 속삭이는 기업의 럭셔리함이었다. 그는 정확히 8시에 최준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권태준의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최준영 본인이 서 있었다. 62세, 은발의 머리, 값비싼 정장,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 팀장님, 최준영이 따뜻한 목소리로 그러나 계산적인 눈으로 말했다. 정시에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죠. 박진우가 들어서자 문이 뒤에서 닫혔다. 정우는 사무실 내부 카메라로 전환했다. 8개의 다른 각도는 박진우와 최준영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펼쳐진 채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하시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했다. 권 회장의 개인 서버에 있던 모든 것, 고객 명단, 재무 기록, 공급업체 결제, 최소 12개의 거래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최준영은 하드 드라이브를 마치 귀중한 보석처럼 손에 들고 돌렸다. 이 파일들에 접근하는 것을 권 회장이 알 리 없겠죠. 절대적으로요. 제가 흔적을 지웠습니다. 박진우는 입술을 축였다. 돈을 생각했다. 물론이지. 최준영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5천만 원, 합의한 대로요. 현금, 추적 불가능합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잡으며 손을 떨었다. 이것으로 끝났다.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다. 최준영도, 권 회장도 이 모든 것이 그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최준영이 메모리 스틱을 컴퓨터에 삽입하고 파일을 스크롤하기 시작하면서 살짝 찌푸린 미간이었다.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외부 사무실에서 최준영 비서가 전화로 조용히 말하는 소리였다. 네, 최 회장님. 그 언론인들이 확실히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3명의 정보원이요. 권태준의 사무실에서 이재현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잠깐, 최준영이 언론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지. 권태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그를 조사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믿고 있지. 실제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인데 그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화면에서 최준영의 표정이 파일을 검토하면서 어두워졌다. 이건, 최준영은 박진우를 쳐다봤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사업이고 합법적인 계약, 정상적인 공급업체 관계, 표준 고객 기록이잖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의 개인 서버에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파일들을 잘못 가져왔거나 권 회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한 거군. 최준영은 거칠게 일어섰다. 박 팀장님, 저는 증거를 위해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레스토랑 청구서와 급여 기록 모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더는 없어. 주류 판매 허가 관리국의 심사가 월요일이야. 최준영은 창가로 가서 도시를 응시했다. 이게 마지막 조각이어야 했어.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메리디언 타워 밖에서 박혜민은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방금 박진우가 안전한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촬영했고 최준영의 보안팀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송신을 가로챘는데 거기서 인도가 언급되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박진우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진우는 8시 47분에 메리디언 타워를 비틀거리며 나왔다. 5천만 원을 잃고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다. 최준영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울렸다. 정말로 유용한 것을 가져올 때까지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그는 보도블록을 3걸음 걸었을 때 첫 번째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진우 팀장님, 박진우 팀장님. 박혜미 기자는 마이크를 내밀며 카메라를 바로 뒤에 두고 달려들었다. 금수저 레스토랑과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얼어붙었다.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KBC 뉴스입니다. 다른 기자가 그의 왼쪽에 나타났다. 카메라는 이미 녹화 중이었다. 저희는 최준영 씨가 권태준 회장에 대한 허위 사기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노 코멘트. 박진우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려 했지만 3번째 기자가 그의 길을 막았다. 블로거는 휴대폰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8개월 동안 손님들에게 돈을 훔쳐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는 당신이 계산서를 조작하고 이에 대해 질문하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리 가세요. 박진우는 블로거를 밀치고 거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뒤에서 3대의 카메라는 그의 도주를 고화질로 포착했다. 권태준의 사무실에서 민서는 만족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죠? 그녀가 물었다. 정우는 이메일 기록을 열었다. 박진우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자동 트리거가 3명의 언론인에게 완전한 증거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당신을 끌고 가는 영상, 위조된 계산서, 최준영과의 문자 메시지, 체계적인 절도를 보여주는 금융 기록, 모든 것이요. 박진우가 회의 중인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죠. 이재현이 덧붙였다. 이제 그들은 그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겁니다. 권태준은 모니터를 통해 박진우의 겁에 질린 도주를 지켜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3, 2, 1. 박혜미 기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눈을 크게 뜬 다음 카메라 오퍼레이터에게 몸을 돌렸다. 지금 바로 생중계로 전환합니다. 몇 분 만에 뉴스는 서울 전역의 모든 언론 매체를 휩쓸었다. 속보, 매니저, 뇌물 수수 사건의 연루, 허위 증거 조작 대가로 돈 받아. 대한일보 웹사이트는 처음 10분 동안 트래픽 폭주로 마비되었다. KBC 뉴스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경제 전문 온라인 뉴스 블로그 기사의 기사는 트위터에서 바이럴이 되어 첫 1시간 동안 수천 번 공유되었다. 그리고 영상들, 유죄를 입증하는 피할 수 없는 영상들이
모든 화면에서 재생되었다. 박진우가 분노에 찬 얼굴로 민서를 뒷복도로 끌고 가는 모습. 박진우의 손가락이 금전 등록기 위를 날아다니며 존재하지 않는 요금을 추가하는 모습. 박진우가 한민준과 함께 바뒤에서 돈을 세며 훔친 돈을 나누는 모습. 박진우가 안전한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메리디언 타워로 들어갔다가 47분 후에 언론인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모습. 오후 10시 스캔들은 서울 음식업계의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세상에, 금수저 영상 좀 봐. 그 매니저는 가짜 계산서 처리를 거부한 웨이트리스를 문자 그대로 끌고 갔잖아. 이건 미친 짓이야. 정의감시단은 부패에 맞선 익명의 웨이트리스의 용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청렴함이다. 오늘의 뉴스는 최준영 메리디언 개발의 조사 속보, 협박과 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부동산, FBI, 레스토랑 직원 조사 중 제보자들은 금수저의 사기를 폭로한 웨이트리스가 몇 달 동안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웅이다. 누가 이 여자에게 메달을 줘. 작은 아파트에서 민서는 지훈이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노트북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가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나다. 지훈이가 그의 누나가 박진우에게 맞서는 영상을 보며 숨을 헐떡였다. 민서 누나, 전국 뉴스에 나와. 얼굴을 가려줬어. 민서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언론은 권태준의 요청을 존중하여 그녀의 신원을 보호하고 박진우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민서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아무도 내가 나라는 걸 모를 거야. 나는 네가 너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넌 정말 멋져. 지훈이는 그녀를 세게 껴안았다. 엄마 아빠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권태준의 메시지였다. KBC 뉴스, 켜봐. 5분 후에 기자회견. 그들은 최준영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했다. 변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은발은 완벽했지만 눈은 긴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혐의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최준영은 준비된 성명을 단호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연단을 꽉 쥐고 있었다. 메리디언 개발은 항상 완전한 청렴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뇌물수수나 협박에 가담했다는 시사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입니다. 최 회장님, 박혜미 기자의 목소리가 그를 압도했다. 저희는 당신이 권태준 회장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준영의 침착함이 잠시 무너졌다. 그 녹음 파일은 만약 존재한다면 맥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밤 박진우 팀장에게 지불된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거래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코멘트. 최준영은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변호인들이 급히 뒤따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뉴스 앵커가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 금수저 스캔들 속보입니다. FBI는 방금 최준영과 메리디언 개발에 대한 뇌물 수수, 공모, 공갈 혐의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박진우 팀장에 대한 사기, 절도,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권태준이 물었다. TV 보고 있나? 모두 보고 있어요. 민서는 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대답했다. 권 회장님 이름이 모든 곳에 나와요. 전국 뉴스, 트위터, 심지어 국제뉴스까지요. 좋아.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지.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있었다. 어때? 모르겠어요. 벅차고, 안도되고. 민서는 박진우가 언론인들에게 둘러싸여 당황한 얼굴을 한 또 다른 비디오를 보았다. 항상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공개적인가요? 쥐들이 어둠 속에 숨을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을 때만 그렇지. 권태준은 잠시 멈췄다. 좀 쉬어, 민서씨. 내일 재건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네가 느끼는 것을 느껴봐. 그럴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뉴스 보도가 퍼져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다. 각 채널은 새로운 세부 사항, 새로운 각도, 새로운 폭로를 추가했다. 최준영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폭락했다. 메리디언이 인수한 부동산의 다른 피해자들이 빛을 보았다. 금수저의 전 직원들은 박진우의 괴롭힘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밤 11시 43분, 박진우는 5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려다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뉴스 헬리콥터는 그가 수갑을 채워지는 장면을 포착했고 몇 분 만에 그 이미지 또한 모든 곳에 퍼졌다. 서울 저스티스, 박진우, 뇌물 돈을 가지고 도주하려다 체포되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외식산업 뉴스, 금수저 내부 고발자가 서울 레스토랑 풍경을 완전히 뒤바꿨다.
침묵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이것을 보고 희망을 느낀다. 기업 윤리.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에 가담하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요라고 말했고 사기 제국을 무너뜨렸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바깥 어딘가에 박진우는 감방에 있었고 최준영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 동생의 병원비만 갚고 싶었던 소심하고 두려운 웨이트리스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데 일조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금수저 직원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 돌아올게요. 최미란.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당신의 용기는 감히 따를 수 없어요. 싸워줘서 고마워요. 이수진.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김현우.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거의 알지 못했던 동료들, 사기를 당했던 손님들, 뉴스를 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기로 영감을 받은 다른 레스토랑 직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이가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괜찮아? 응.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은 것 같아. 서울은 끊임없는 리듬으로 계속되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기차 덜컹거리는 소리,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 작은 용기가 퍼져나가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일 진정한 재건의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은 멈추지 않는 뉴스 사이클의 냉혹한 에너지와 함께 밝았다. 민서는 17통의 부재중 전화, 43개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가 본 첫 헤드라인은 숨을 텄게 했다. 메리디언 개발 주식. 개장 전 거래에서 47% 폭락.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융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최준영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도망치고 사업 파트너들이 관계를 끊었다. 메리디언 이사회 이사 중 3명이 밤새 사임했다. 24시간 전에는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회사가 이제 순간순간 돈과 신뢰를 잃고 있었다. 마켓워치, 메리디언 개발, 자유낙하 중, 밤새 시가총액 3억 4천만 달러 증발, 여러 연기금 긴급회의 요구, 비즈니스 인사이더, 최준영 순자산, 어젯밤 이후 약 1억 2천만 달러 감소, 더 많은 부동산 조사 중, 이는 완전한 붕괴가 될 수 있다. 지훈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휴대폰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이거 봤어? 서울 레스토랑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이래. 민서는 다른 기사를 열었다. FBI는 최준영이 지난 5년 동안 인수한 다른 12개 부동산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전 직원들은 협박, 위조 문서, 뇌물 수수에 대한 사례를 신고하고 있었다. 3개의 다른 지방 검찰청에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젊은 웨이트리스가 이것은 절도예요. 팀장님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었다. 금수저에 가야 해. 민서는 시간을 보며 말했다. 권태준이 이전에 메시지를 보내 정오까지 오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리는 뉴스밴, 언론인, 사진작가들로 가득했다. 길을 한 바퀴 도는 줄이 있었다. 권 회장이 반격하는 레스토랑이라고 명명한 금수저를 지지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었다. 권태준이 밤새 고용한 경호원들이 군중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그녀가 감시실에서 본 그 남자가 그녀를 보고 무전으로 말했다. 김민서 씨가 오셨습니다. 이재현은 몇 초 만에 나타나 그녀를 연문으로 안내하여 언론의 서커스를 피하게 했다. 새벽 6시부터 일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모든 언론 매체가 인터뷰를 원합니다. 3개의 TV팀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2개의 출판사에서 이미 책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책 계약이요? 민서가 멍하니 물었다. 당신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린 웨이트리스. 이재현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은 상징입니다, 민서 씨. 원하든 원치 않든. 안으로 들어가자 레스토랑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최미란, 이수진, 김현우, 심지어 민서가 거의 알지 못했던 웨이터들까지. 모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반적인 금요일 근무가 아닌 대규모 재개장을 준비하는 듯 했다. 민서가 들어서자 그들은 멈췄다.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최미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몇 초 만에 모든 직원이 합류했고 박수 소리가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압도되어 얼어붙었다. 몇 달 동안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외심에 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최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우리 모두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해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서가 겨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시작했어요. 이수진이 그녀를 세게 껴안았다. 우리 모두 침묵할 때 당신은 일어섰어요.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권태준이 위층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이재현이 그의 옆에 있었다. 직원들은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대화가 잦아들었다. 상황 보고 권태준은 조용한 권위를 내뿜는 목소리로 이재현에게 말했다. 예약은 앞으로 3주간 만석입니다. 이재현이 대답했다. 대기자 명단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참여도는 4000% 증가했고 위생과에서 월요일에 완전한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가 완전한 청렴함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좋아. 월요일로 잡아. 완전한 투명성. 권태준의 시선이 방을 훑으며 각 직원의 얼굴에 머물렀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의 일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 달치 퇴직금과 저의 추천서를 가지고 떠날 것인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남는다면 권태준이 계속했다. 금수저는 이제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익을 위해 청렴함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남겠습니다. 최미란이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동의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을 시작합시다.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자 권태준은 민서에게 위층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정우가 여러 화면에 계속되는 뉴스 보도를 띄워놓고 있었다. 박진우 변호인이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우가 문서를 열며 말했다. 그는 최준영의 협박으로 강요받아 협력했으며 검찰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다. 아니, 권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진우가 최준영이 개입하기 훨씬 전부터 절도를 시작했다는 8개월간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젯밤 녹취는 그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형을 살게 될 겁니다. 한 화면에서 기자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 있었다. 박진우는 5억 원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형량 감면을 대가로 당국에 협조하여 최준영의 더 광범위한 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법률 시스템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이 말했다. 이것이 끝나면 그는 또 다른 통계가 될 뿐입니다. 민서는 박진우가 팔을 잡았던 손, 그의 위협, 몇 달간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생각했다. 이제 그는 감방에 있었고 그의 경력은 파괴되었으며 명예는 실추되었고 수년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는 만족감을 느끼기를 기대했지만 주로 피곤함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녀가 물었다. 한민준 웨이터, 외면했던 매니저들은요? 한민준은 오늘 아침에 합의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완전한 협력과 맞바꾼 보호 관찰입니다. 최준영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 노래하듯 불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거리를 내려다보는 창문으로 갔다. 군중은 여전히 모여 있었다. 공모했지만 범죄자가 아닌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조용히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려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은 원한다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수저는요? 민서가 물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될 겁니다. 권태준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역할이요? 이재현은 화면 중 하나의 새 조직도를 열었다. 맨 위에는 권태준의 이름, 그 바로 아래에는 새로운 직책이 있었다. 운영이사, 김민서, 승진을 제안하는 건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크게 들렸다.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겁니다. 권태준이 고쳐 말했다. 당신은 청렴함, 지성,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밑바닥부터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직원들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것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권태준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민서 씨. 저는 재능을 보면 알아봅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웨이트리스로 돌아가겠다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아니면 금수저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증거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민서는 군중, 헤드라인,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보여주는 화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수첩, 박진우에게 맞서는 것에 대한 꼼꼼한 관찰, 자신이 무력하고 두려웠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언제 시작하죠? 그녀가 물었다. 권태주는 드물게 미소 지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스캔들로 서울이 들끓었다. 최준영의 변호사들은 긴급 회의 중이었다. 박진우는 악마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제 내부적으로 김민서로 밝혀진 익명의 웨이트리스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전체를 재건할 기회를 얻고 있었다.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부모님 사망 이후 처음으로 민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있은 지 2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크레인 위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오래된 금수저 글자를 제거하고 더 대담하고 의도적인 글자로 교체했다. 민서는 커피를 들고 길가에 서서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 주변에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호기심 많은 행인들, 충성스러운 손님들, 그리고 영구적으로 밖에 진을 친 듯한 몇몇 언론인들. 이제 참 정직이네. 최미란이 자신의 커피를 들고 그녀 옆에 나타나 말했다. 단순하고 정직해. 두려워요. 민서가 인정했다. 만약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짓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실패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최미란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레스토랑 안에서는 변화가 훨씬 더 극적이었다. 권태주는 금수저를 10일 동안 닫았다.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그가 종합적인 재편성이라고 부른 것을 위해서였다. 실제로는 사업 운영의 완전한 점검이었다. 민서는 그 10일 동안 여전히 머리가 핑돌 만큼 바쁜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인력 컨설턴트들과 함께 새로운 채용 관행을 개발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익명 괴롭힘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웨이터들이 손님이 적은 밤에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재편성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재개장했다. 직원회의 5분 전 이재연이 문간에서 소리쳤다. 모두 메인 다이닝룸으로 팀이 모였다. 32명의 직원, 남은 옛 직원들과 꼼꼼하게 선발된 신규 채용 직원들의 혼합이었다. 박진우의 공모자들, 외면했던 매니저들, 이익 일부를 챙겼던 웨이터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배경조사, 신원 확인, 그리고 민서 자신과의 개인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다. 권태주는 민서를 옆에 세우고 방 앞에 섰다. 그녀는 아직 리더가 되는 것, 눈에 띄는 것, 사람들이 지도를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문을 열기 전에 권태준이 시작했다. 모두가 금수저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청렴함과 수익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서를 가리켰다. 우리 운영이사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모두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서 씨. 민서는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느꼈던 자신감을 끌어내려 애썼다. 첫째, 보상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은 혜택, 건강보험, 유급병가, 그리고 퇴직금, 기여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팁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승인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모든 계산서는 고객에게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상세히 검토합니다. 모든 불일치는 즉시 지적됩니다. 또한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시행하여 고객이 원한다면 익명으로 경영진에게 직접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그녀는 계속했다.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정책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만을 기밀로 처리하는 외부 회사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에게 보고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복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불만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남은 웨이터 중 한 명인 김현우가 손을 들었다.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중 일부는 덜 전문적인 환경에서만 일해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민서는 태블릿에서 일정을 열었다. 모든 직원은 고객 서비스, 윤리, 갈등 해결, 그리고 산업 모범 사례에 대해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전에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동안 민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직원 교육 세션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드러냈다. 최미라는 타고난 리더였고
신입 웨이터들을 보살폈다. 김현우는 디테일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졌고 품질 관리에 완벽했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이수진은 민서의 조수가 되어 지표를 추적하고 개선점을 식별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손님들에게서 왔다. 재개장 밤, 예약은 만석이었다. 오후 5시에 밖에 모인 군중은 충성스러운 손님들, 호기심 많은 신규 방문객들, 그리고 싸우고 살아남은 레스토랑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의 혼합이었다. 민서는 웨이터들과 함께 홀에서 일하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했다. 그녀는 변화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6번 테이블에서 계산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최미란이 보고했다. 와인값을 덜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라면 박진우에게 기회였을 것이다. 이제는 정직함을 증명할 기회였다. 민서는 계산서를 검토하고 실수를 발견했다. 실제로 받은 프리미엄 와인 대신 하우스 와인값이 청구된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정하고 손님들에게 정직함에 감사했다. 대부분의 곳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손님이 놀라서 말했다. 저희는 대부분의 곳과 같지 않습니다. 민서가 대답했다. 소문은 퍼져나갔다. 그 작은 정직함의 순간은 트윗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으며 한 음식 블로거의 리뷰에서 언급되었다. 주말이 끝날 무렵 금수저의 명성은 드러난 부패 사건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등대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가 가시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동안 권태주는 그림자를 처리하고 있었다. 늦은 밤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이재현과 정우와 만나 최준영 제국의 해체 마지막 조각들을 검토했다. FBI가 최준영의 파트너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재현이 보고했다. 뇌물, 사기, 공갈. 그들은 박진우의 증언과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여 강력한 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본인은 권태준이 물었다. 세계 관할에서 47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검찰과 합의를 협상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형에 처해질 겁니다. 좋아. 권태준은 화면에서 금융기록을 열었다.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지? 정우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메리디언 개발은 파산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법률 비용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청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려 했던 건물은 방금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한 유령 회사에 의해 소유되었습니다. 정우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이재현 비서실장 가족 신탁의 것이었습니다. 이재현의 가족, 권태준의 동맹들. 최준영이 부패를 통해 취득했던 재산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재분배되고 있었다. 그가 계획했던 레스토랑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요, 정우가 계속했다.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손안에 넣었던 국회의원들은 3명은 사임했고 2명은 조사 중입니다. 그의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다른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준영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인 폭로, 재정적 파멸, 법적 결과요. 이재현이 노트북을 닫았다. 회장님, 단순히 최준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작전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의도였다. 권태준은 일어서서 창문으로 갔다. 밤하늘에 빛나는 새로운 간판이 보였다. 부패는 숨겨져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면 죽는 거죠. 아래에서 민서는 성공적인 영업을 마치고 마감을 하고 있었다. 최미란과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고 2주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녀는 권태준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의 역할에 성장하여 모든 결정에 이상주의와 실용성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 일을 잘합니다. 이재현이 권태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녀는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민서가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하고 밤에 영수증을 검토하며 태블릿에 메모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마도 다음 날 개선을 위한 관찰 내용일 것이다. 3개월 안에 다른 레스토랑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 할 겁니다. 6개월 안에 업계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겁에 질린 한 웨이트리스가 사기성 계산서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현이 물었다. 아직은 아닐 겁니다. 권태준이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출근하자 3명의 레스토랑 주인이 그녀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금수저의 변화에 대해 들었고 자신들의 식당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언을 원했다. 주말이 끝날 무렵 그 숫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한 달 안에 진실을 기반으로는 금수저의 슬로건만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생의 병원비만 갚고 싶었던 소심한 웨이트리스 김민서는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힘이 되고 있었다. 재개장 3개월 후 금수저는 단순한 레스토랑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례 연구였고 노동권 옹호자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증거였다. 민서는 화요일 밤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주간 실적을 검토했다. 예약은 3주 만에 3배로 늘었고 고객 만족도는 97%에 달했다. 직원 유지율은 100%, 매출은 스캔들 이전보다 42% 증가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모인 팀에게 말했다. 또한 멘토링 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임 직원과 신입 직원들을 짝지을 겁니다. 최미란 씨는 정민석 씨와 함께 일할 것이고 김현우 씨는 새로운 웨이터와 짝을 이룰 겁니다. 그녀는 6주째쯤부터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권태준이 그녀에게 직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2배로 일하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그들의 삶을 정말로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존경했다. 질문 있습니까? 민서가 물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다. 서울시 외식업협회에서 연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요청을 받았고 고려 중이에요. 해야죠. 최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당신이 만든 것,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진 후 민서는 재고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남았다. 그녀는 너무 집중해서 권태준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가 말하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직 여기 있군.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자정인데요. 확인할 게 있었어. 그는 바 근처의 개인 스위트룸, 박진우와의 첫 대치에서 그녀가 본 거울 벽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같이 가자. 민서는 호기심에 그를 스위트룸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한 번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방은 VIP 손님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권태준은 문을 열고 붙잡았다. 스위트룸은 아늑하고 우아했으며 고급스러운 좌석과 메인 다이닝룸이 내려다 보이는 특징적인 일방향 거울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변해 있었다. 거울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었다. 투명하게 만드셨네요. 민서가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 권태준이 그녀 옆에 서서 둘 다 아래로 펼쳐진 텅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테이블은 다음날 서비스를 위해 세팅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흰 테이블보 위에 황금빛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방에서 나는 네가 박진우에게 맞서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보았지만 숨어 있었지.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찰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너는 리더십이 그림자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옆에서 빛 속에 서는 것임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민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와 카디건 차림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차림이었다. 다른 세상, 다른 배경. 하지만 그 순간에는 동등했다.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권태준이 재킷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민서는 봉투를 열고 법률 문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고 이해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저에게 금수저의 지분을 주는 건가요? 20%를요? 확실해. 권태준이 말했다. 완전한 의결권과 함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서 씨.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만든 모든 것, 정책, 문화, 명성, 그것은 나의 비전만큼이나 너의 비전이야. 권태준 회장님,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고 받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3곳의 지점을 더 확장할 것이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싸울 사람 말이야. 민서는 문서를 내려다보고 그를 다시 쳐다봤다. 왜 저예요? 진심으로 다른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할 모든 이유가 있었을 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권태준의 표정은 진지하고 진심이었다. 권력에 청렴함이 없으면 폭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날 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알아. 그래서 더 용감했던 거지.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태준이 낮게 말했다. 연방교도소 7년형, 최준영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나왔더군. 민서는 지훈이와 함께 뉴스를 봤었다. 판사가 판결을 읽는 동안 둘 다 침묵했다. 정의는 대낮에 이루어졌다. 이재현이 문간에 나타났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는 현장을 쳐다보며 말을 멈췄다. 사실 이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권태준이 물었다. 이재현이 살짝 미소 지었다.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 금수저에 서울시 기업 윤리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특별히 김민서 씨가 레스토랑을 대표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재현이 떠난 후 권태준은 다시 창가로 갔다. 아래에서 청소부가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흥얼거리고 있었다. 평범한 삶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기반으로 재건된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폭로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현이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권태준은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깊었기 때문이다. 한 소심한 웨이트리스가 부패를 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녀는 진실을 기록했다. 도망칠 모든 이유가 있었을 때 그녀는 굳건히 버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권태준에게 진정한 권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림자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의 용기임을. 감사합니다. 민서가 낮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보호해주셔서 모든 것에 대해요. 아니, 권태준이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동료가 된 두 사람, 더 나은 것을 위해 싸우는데 동등한 존재였다. 투명한 창문 너머로 금수저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진실 위에 세워지고 청렴함으로 지탱되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반영 속에서 한 조직폭력배의 보스와 한 웨이트리스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림자 속도, 스포트라이트 속도 아닌 그저 현재에 존재했다. 진정한 권력은 숨길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운 두 사람이었다. 레스토랑은 내일 문을 열고 일은 계속될 것이며 이야기는 퍼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시작된 방에서 모든 것은 투명했고 정직했으며 정확히 그러해야 할 모습이었다.